첫 번째 개가 뛰어올라 민서의 팔을 물려고 했습니다. 민서는 가지로 간신히 그 개를 밀쳐냈지만 두 번째 개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순간 민서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민서 앞에는 해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해랑이는 들개들을 향해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해랑이는 두려움 없이 으르렁거리며 들개들과 맞섰습니다. 들개 한 마리가 해랑이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해랑이는 재빠르게 피하며 상대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곧 나머지 두 마리도 공격에 가담했고 해랑이는 혼자서 세 마리의 들개와 싸웠습니다. 민서는 공포에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들개들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60부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12월의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의 작은 해안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오래된 집은 새하얀 눈이 내린 듯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창문 밖으로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10살 생일날 겪은 교통사고는 그녀에게서 목소리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앗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이제 우리 둘이 새 출발이야. 여기서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아버지는 수화로 함께 이야기했고 민서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천적으로 목소리를 갖지 못한 그녀에게 의사소통의 방법은 수화와 메모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로 민서는 수화조차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근처 슈퍼에서 사온 라면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식탁에 앉아 그릇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먹어봐. 내일부터는 제대로 된 반찬도 준비할게. 아버지는 수화를 하며 말했고 민서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지만 한 입 먹고는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아버지는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했습니다. 민서는 문틈새로 아버지의 입모양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입술 읽기를 연습한 덕분에 대화 내용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서는 적응 중이에요. 어머니께서 돌보기 힘들다고 하셔서 여기로 온 건데 민서의 상태를 이해해 주셔야 해요. 민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할머니가 자신을 돌보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 확인하니 더욱 슬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바다처럼 그녀의 마음도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새 학교에 가기 위해 교복을 입었습니다. 아버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민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첫날이라 긴장되지? 선생님께는 미리 연락드려 놨으니까 걱정 말고. 방과 후에 내가 데리러 갈게. 아버지는 천천히 수화를 섞어가며 말했고 민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파도의 움직임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바다의 리듬을 눈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 쏠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녀를 소개했지만 민서가 말을 하지 않자 교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민서는 청각장애가 있으며 선천적으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쉬는 시간 한 남자아이가 다가와 과장된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아무것도 못 듣니? 벙어리야? 민서는 그 아이의 입모양을 보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좁은 칸막이 안에서 흐느끼며 울었지만 소리 없는 울음이었기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만이 그녀의 슬픔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서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짧은 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메모장에 큼직하게 글씨를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나는 은지야. 너는 민서지? 반가워. 민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는 민서의 메모장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적어도 돼. 나 기다릴 수 있어. 나도 수아 조금 알아. 은지는 서툴지만 반가워라는 수아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에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침묵의 바닷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소와 다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은지와 함께한 점심시간은 그나마 위안이 되었지만 다른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교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민서는 바닷가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아래로 난 돌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자 작은 모래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민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은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앉아 도시락에 남은 김밥을 꺼내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색빛 털에 검은 얼룩이 있는 중형견이 해변가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개는 민서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춰서서 그녀를 경계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몸과 절뚝거리는 뒷다리가 이 개가 유기견임을 말해주었습니다. 민서는 김밥 한 조각을 떼어 모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개는 잠시 주저하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개는 민서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처음에는 몸을 움츠렸지만 곧 민서의 손길에 진정되어 편안해졌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할 때까지 둘은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기울자 민서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 개의 목에 걸린 낡은 가죽 목줄에 작은 명찰이 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명찰을 들어 올려 글자를 읽었습니다. 해랑이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새겨져 있었지만 연락처 숫자는 거의 지워져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메모장을 꺼내 해랑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다시 만나자라고 써서 해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해랑은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민서는 남은 김밥을 모두 해랑에게 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서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연락도 없이 늦게 오면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아? 아버지는 수화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메모장을 꺼내 바닷가에 있었어요. 강아지를 만났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강아지? 어떤 강아지? 민서는 해랑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도 함께 표현했습니다. 유기견 같은데. 제주도는 유기견이 많아.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할 수 있어.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해랑이 착해요. 내일 또 만날 거예요. 라고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민서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보는 생기를 발견하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민서는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해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해랑과 함께 넓은 모래사장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는 신기하게도 그녀의 목소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해랑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바다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침묵의 세계에 갇혀있던 민서에게 해랑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서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그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첫날에는 해랑이 보이지 않아 실망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먼 바위 틈에서 해랑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민서는 준비해온 갯껌과 삶은 달걀을 모래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해랑은 전날보다 빠르게 다가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랑은 민서에게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해랑은 민서의 손에서 직접 음식을 받아 먹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민서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기까지 했습니다. 민서는 해랑의 등에 있는 상처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학대받은 흔적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상처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고 해랑은 그녀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민서를 피했고 일부 남자아이들은 여전히 그녀를 놀렸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이제 하루의 끝에 기다리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민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랑이 비를 피할 곳이 있을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해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우산을 든 채 해변을 따라 걸으며 해랑을 찾았습니다. 절벽 아래 작은 동굴 입구에서 떨고 있는 해랑을 발견했을 때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랑의 다리 상처가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절뚝거렸고 통증에 신음하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해랑의 젖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해랑을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동굴에서 나와 해랑에게 같이 가자라는 수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랑은 마치 이해한 듯 민서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랑의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야, 이게 무슨? 아버지는 젖은 강아지를 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민서는 재빨리 메모장을 꺼내 해랑이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해랑의 다리 상처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곧 부엌으로 가서 상처 소독약과 붕대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동물병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 해랑의 상처를 능숙하게 치료했습니다. 해랑은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접촉에 긴장했지만 민서가 옆에서 쓰다듬어 주자 진정되었습니다. 상처가 깊진 않네. 하지만 제대로 치료 안 하면 감염될 수 있어. 아버지는 치료를 마치고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집에 데려와도 돼요? 라고 메모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만이야. 내일은 주인을 찾아봐야 해. 민서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해랑이는 민서의 방 바닥에 준비된 담요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누워 해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대신해준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메모장에 해랑아 고마워라고 적어 해랑이 옆에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민서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해랑이가 담요 위에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버지가 해랑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컴퓨터로 뭔가를 찾고 있었고 해랑이가 그 옆에서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민서야, 좋은 아침. 해랑이 주인을 찾아보고 있어. 아버지의 말에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해랑이를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해랑이의 주인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명찰의 연락처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번호였고 동네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해랑이를 임시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민서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책임감 있게 돌봐야 해. 산책도 시키고 밥도 챙겨주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애완용품 가게에서 사온 목줄과 사료를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민서는 기쁨에 차서 해랑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해랑이의 상처도 많이 나아져 이제는 거의 절뚝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괴롭기만 했습니다. 은지가 언제나 곁에 있어 주었지만 다른 아이들의 따돌림과 놀림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체육 시간은 민서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체육 시간, 선생님은 피구 경기를 위해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친구를 고르며 팀을 빠르게 구성했고 결국 민서와 은지만 남았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희 팀엔 벙어리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아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꾸짖었지만 이미 민서는 상처받은 후였습니다. 결국 민서는 은지와 함께 한 팀이 되었지만 게임 내내 아무도 그녀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일부러 민서를 향해 세게 공을 던졌고 민서는 그 공을 피하지 못해 얼굴을 맞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느려 터졌어. 벙어리가 피구를 왜 해? 그 순간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이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민서는 이미 체육관을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뒤쫓아 나왔지만 민서는 학교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빗속을 뚫고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랑이가 있었던 그 장소에 도착했지만 이제 해랑이는 집에 있을 터였습니다. 민서는 바위 위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비에 젖은 교복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바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평소와 다르게 거칠게 몰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더욱 어두워졌고 번개가 바다 위로 내리쳤습니다. 민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 민서는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습니다. 젖은 바위 위에서 그녀의 몸은 빠르게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다리가 긁혔습니다.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갑자기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세 마리의 들개가 민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털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그들은 위협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민서는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섰지만 뒤로는 절벽뿐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긴 나뭇가지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위협하듯 휘둘렀지만 들개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개가 뛰어올라 민서의 팔을 물려고 했습니다. 민서는 가지로 간신히 그 개를 밀쳐냈지만 두 번째 개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순간 민서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민서 앞에는 해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해랑이는 들개들을 향해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해랑이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있었고 그 눈빛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강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랑이는 두려움 없이 으르렁거리며 들개들과 맞섰습니다. 들개 한 마리가 해랑이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해랑이는 재빠르게 피하며 상대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곧 나머지 두 마리도 공격에 가담했고 해랑이는 혼자서 세 마리의 들개와 싸웠습니다. 민서는 공포에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들개들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해랑이가 너무 강한 상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랑이 역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생겼고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들개들이 사라지자 해랑이는 힘없이 민서 옆에 쓰러졌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해랑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메모장은 이미 비에 젖어 사용할 수 없었기에
그저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해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랑이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민서는 해랑이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초조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해랑이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민서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부상당한 해랑이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해랑이는 민서의 체구로는 들기 힘든 크기였지만 어떻게든 해랑이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해랑이의 몸을 자신의 등에 올렸습니다. 해랑이는 신음하며 몸을 움츠렸지만 민서를 믿고 있는 듯 얌전히 엎이려 했습니다.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민서의 다리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바위에 긁힌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서는 아픔을 참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은 미끄러웠고 거친 바람은 그녀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해랑이의 무게를 지탱하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해변에서 마을로 향하는 길은 평소에는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부상당한 해랑이를 업고 가는 민서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과 빗물, 그리고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손바닥은 해랑이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다리는 아픔에 떨렸습니다. 바닷가 언덕을 겨우 올라섰을 때 민서는 멀리서 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해변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아버지와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은지가 학교에서 달려와 민서가 사라졌다고 알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민서와 해랑이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서야, 괜찮니? 어디 다쳤어? 아버지는 빠르게 민서에게서 해랑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달려와 민서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재킷을 벗어 민서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어머나, 이 아이가 이 큰 개를 업고 있었다고요? 저 개가 아이를 구했대요. 들개들이 공격했다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마을의 유일한 수의사인 할아버지에게 연락했고 곧 그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의사 할아버지는 해랑이의 상태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닌 것 같네. 하지만 곧바로 치료해야 해. 아버지는 해랑이를 안고 다른 주민은 민서를 부축해 김할아버지의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진료소에 도착하자 김할아버지는 먼저 해랑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꿰맸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민서는 계속해서 해랑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민서의 다리 상처도 치료받게 하려 했지만 민서는 먼저 해랑이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해랑이의 치료가 끝나고 민서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해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개는 정말 특별하군. 들개 3마리와 싸워 이길 정도면 보통 개가 아니야. 과거에 훈련받은 개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 말에 아버지는 해랑이의 목에 달린 명찰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명찰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우연히 만난 유기견이 사실은 전문 구조견이었다는 사실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감했던 거야. 이 녀석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도록 훈련받았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에 민서와 해랑이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소녀와 그녀를 구한 전직 구조견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학교에 돌아간 민서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를 놀리지 않았고 오히려 해랑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은지는 민서에게 메모장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해랑이는 어때? 많이 아파?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회복 중이야. 해랑이는 정말 용감해. 선생님도 교실에서 민서의 용기와 해랑이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학교 방송에서는 민서와 해랑이의 이야기가 전교생에게 전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가장 큰 용기를 보여준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주인을 잃고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은 구조견의 이야기로 마을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랑이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2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해랑이는 김할아버지의 진료소에 머물렀고 민서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민서가 너무 자주 와서 해랑이의 회복에 방해가 될까 걱정했지만 곧 두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고는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해랑이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해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해랑이랑 저는 같아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해랑이가 진료소를 떠나 민서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날, 아버지는 민서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해랑이는 전문 구조견이었어. 원래 주인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애착을 갖지 마. 아버지는 수화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딸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해랑이와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랑이가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민서는 자신의 방에 해랑이를 들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 아래 민서는 해랑이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녕이라는 수화를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해랑이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해랑이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앉아라는 수화를 하자 해랑이가 실제로 앉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번 시도해 보니 해랑이는 확실히 그 수화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흥분한 민서는 다른 수화도 가르쳤습니다. 엎드려, 일어서, 기다려와 같은 기본적인 명령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한 표현들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해랑이는 놀라운 속도로 수화를 이해했고 민서는 그런 해랑이에게 더욱 애착을 느꼈습니다. 특히 민서가 사랑해라는 수화를 할 때면 해랑이는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민서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그때마다 민서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민서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존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서가 혜랑이와 나누는 수아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몇몇 아이들이 수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민서에게 수아를 배우고 싶다고 제안했고, 점심시간마다 둘은 교실 한편에서 수아 연습을 했습니다. 곧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그들의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서는 혜랑이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혜랑이는 목줄 없이도 민서 곁을 떠나지 않았고 민서의 수아 지시에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혜랑이를 보더니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혹시 저게가 해양구조대 소속이었던 마루 아닌가요? 남자는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민서가 대답하지 못하자 남자는 민서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천천히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양구조대에서 일했습니다. 저게가 마루라는 구조견 같은데. 민서는 메모장을 꺼내 이름은 혜랑이에요. 명찰에 해양구조대 훈련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남자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혜랑이를 불렀고 혜랑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혜랑이는 민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혜랑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 전 태풍 때 실종된 줄 알았어. 모두가 마루가 바다에서 익사했다고 생각했는데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혜랑이의 원래 주인이라면 혜랑이를 돌려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자는 민서의 표정을 읽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마루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야. 마루는 이제 너의 반려견이 된 것 같구나. 나는 그저 마루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남자는 메모장에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해. 마루의 훈련 방법이나 특별한 신호들을 알려줄 수 있어. 민서는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민서는 혜랑이를 꼭 안았습니다. 혜랑이는 민서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둘은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버지는 집 다락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사 온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자들이 여럿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혜랑이와 함께 아버지를 돕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먼지 때문에 재채기를 하면서도 민서는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거의 모든 상자를 정리했을 때 민서는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었지만 열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자를 보자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건 엄마의 소중한 물건들이 담긴 상자야.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걸이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사진첩,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엄마 사진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민서의 기억 속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몇 장을 넘기던 중
민서는 놀라운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엄마가 해변에서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회색빛 털에 검은 얼룩이 있었는데 마치 해랑이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사진 뒤에는 엄마의 글씨로 바다와 나 그리고 별이의 강아지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제주도에서 해양구조대로 일할 때 찍은 사진이야. 별이는 엄마가 훈련시켰던 첫 번째 구조견이었어.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꺼내 빠르게 적었습니다. 해랑이가 별이의 자식일까요? 아버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접혀 있던 종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구조견 훈련 기록이었습니다. 별이는 훈련 중 새끼를 4마리 낳았대. 그 중 한 마리가 마루였어. 아버지의 말에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랑이, 아니 마루가 엄마가 훈련시킨 구조견의 자식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해랑이를 바라보았고 해랑이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사랑해라는 수화를 했습니다. 해랑이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서는 해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의 끈에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서류들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양구조대에서 일했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큰 태풍이 오기 직전까지 일했고 그 태풍이 바로 마루가 실종된 태풍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자신이 훈련시킨 구조견들을 가족처럼 여겼어. 마루의 어미인 별이가 은퇴한 후에도 자주 만나러 갔었지. 아버지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 것이 있어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엄마가 사고당했을 때 다른 구조견들은 왜 엄마를 구하지 못했나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날은 구조견들이 모두 다른 구조 작업에 투입되어 있었어. 엄마는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사고를 당했고 누구도 그곳을 알지 못했어. 민서는 다시 해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해랑이가 그녀의 곁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보낸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해랑이와 함께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은 조용했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랑이에게 수화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해랑이는 마치 이해하는 듯 민서의 손길에 기대어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민서에게서 목소리를 빼앗았지만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이름은 해랑이였습니다. 어머니와 해랑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후 민서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민서야, 내가 수의사 할아버지와 이야기해 봤는데 마을에 제대로 된 유기견 보호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민서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수화를 섞어가며 계속 말했습니다. 바닷가 쪽 빈 창고를 마을에서 빌릴 수 있대. 해양구조대 출신인 해랑이처럼 버려진 개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을 거야. 민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메모장을 꺼내 정말요? 제가 도울게요. 라고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보호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회의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고 놀랍게도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자청했습니다. 민서를 구한 해랑이의 이야기는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훌륭한 개가 한때 버려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말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 창고로 모여들었습니다. 무너진 벽은 새로 세워졌고 낡은 바닥은 새 콘크리트로 다시 부어졌습니다. 수의사 할아버지는 작은 진료 공간을 마련했고 목수 아저씨는 튼튼한 견사를 만들었습니다. 민서와 해랑이도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서는 개들을 위한 간판을 그렸고 해랑이는 마치 감독관처럼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달 후 바다별 유기견 보호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민서가 제안한 것으로 엄마의 구조견 별이와 바다를 좋아했던 엄마를 기리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장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청각장애 소녀와 구조견의 특별한 유대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학교에서의 민서의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벙어리라고 불리는 외톨이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서가 해랑이와 수아로 대화하는 모습은 다른 아이들에게 신기함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 전에 민서를 괴롭혔던 그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미안해. 전에 널 놀렸던 거. 나 수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민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점심시간마다 몇몇 아이들이 모여 민서에게 수아를 배웠습니다. 은지는 민서의 통역사 역할을 자처했고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수아 동아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바다별 보호소는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서와 해랑이는 함께 아이들에게 동물과 교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해랑이는 수아 명령에 완벽하게 반응하며 아이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직접 유기견들에게 수아를 가르쳐 보기도 했습니다. 보호소는 단순히 유기견을 돌보는 장소를 넘어 지역사회의 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끔 특별한 날에는 해양구조대에서 구조견 시범을 보이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마루의 옛 동료들도 있었고 해랑이는 그들을 만나면 특별히 흥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호소 운영 6개월째 되던 날 민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침묵의 세계 체험하기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귀마개를 착용하고 소리 없이 개들과 교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사람들도 점차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민서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서는 해랑이와 함께 바닷가 언덕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변화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더 이상 고립된 세계에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민서는 해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도 마음의 소리로 충분히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멀리서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언가 기쁜 소식이 있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아버지는 민서에게 수화로 말했습니다. 큰 소식이 있어. 우리 보호소 이야기가 전국 방송에 나가기로 했대. 내가 개발한 수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장애인 센터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민서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해랑이를 바라보며 수화로 우리가 해냈어라고 말했습니다. 해랑이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이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제주도에 강력한 태풍이 접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상청은 역대급 규모의 태풍이 될 것이라 예고했고 마을에는 비상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서와 아버지는 바다별 보호소의 개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모든 개들을 내륙 지역 임시 보호소로 옮겨야 해. 할아버지가 트럭을 빌려주셨어. 아버지는 수아와 함께 말했습니다. 민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해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랑이는 태풍이 오는 것을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랑이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와 아버지는 서둘러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개들을 트럭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총 12마리의 개 중 10마리가 케이지에 안전하게 실렸고 남은 2마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산쪽 길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대요.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2마리가 남았지만 더 지체하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민서야. 너는 트럭을 타고 먼저 가.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꺼내 빠르게 적었습니다. 저도 아빠랑 같이 갈게요. 해랑이도 같이요. 아버지는 결국 동의했고 트럭은 먼저 출발했습니다. 민서와 아버지 그리고 해랑이는 남은 2마리의 개를 찾기 위해 보호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더욱 거세졌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마리 중 1마리를 발견하여 차에 태우고 마지막 1마리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고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세요. 해안도로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초조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가야 해. 민서는 마지막 개를 포기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해랑이가 갑자기 보호소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서는 해랑이를 따라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혜랑이가 찾아올 거야.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혜랑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시야가 제한되었고 바람은 건물의 지붕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서야, 너라도 차에 타 있어. 내가 혜랑이를 데리고 올게. 민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보호소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민서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보호소 안은 어둡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혜랑이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에 손으로 바닥을 치며 진동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안쪽 방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혜랑이는 마지막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3마리의 들개와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바닷가에서 만났던 바로 그 들개들이었습니다. 혜랑이는 이미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아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주변을 둘러보다 쇠파이프를 발견하고 들개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들개들은 잠시 주춤했고 그 틈을 타 혜랑이가 한 마리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들개가 혜랑이의 목을 공격했고 혜랑이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서의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싸워온 혜랑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서의 목에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소리, 그녀조차 들을 수 없는 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랑, 아, 거친 울음소리 같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폭풍우 소리에 묻혀 멀리 가지 못했지만 혜랑이의 귀에는 닿았습니다. 쓰러져 있던 혜랑이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지막 힘을 모아 일어났습니다. 남은 들개들은 혜랑이의 달라진 기세에 놀라 도망쳤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혜랑이를 안았습니다. 혜랑이는 약하게 꼬리를 흔들며 민서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민서는 작은 강아지를 한 팔로 안고 다른 팔로는 혜랑이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보호소 입구에서 비를 맞으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와 혜랑이 그리고 작은 강아지를 본 아버지는 달려와 그들을 도왔습니다. 3사람과 2마리의 개는 간신히 차에 탑승했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도로를 따라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혜랑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응급 처치를 했지만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내륙의 동물병원으로 보내야 해. 하지만 이 태풍 속에서는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혜랑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술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살아야 해, 혜랑아. 태풍이 지나간 후 무너진 건물과 쓰러진 나무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고 보호소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혜랑이의 생존이었습니다. 태풍이 잠잠해지자마자 혜랑이는 내륙의 대형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민서와 아버지는 밤낮으로 그 곁을 지켰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48시간이 고비가 될 거예요. 수의사의 말에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혜랑이의 앞발을 잡았습니다.
해랑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해랑이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분명히 해랑이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해랑아, 제발 살아야 해. 널 정말 사랑해. 그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랑이의 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고 느리게 눈을 떴습니다. 수의사들도 놀랐습니다. 해랑이의 생명력은 그들의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날부터 해랑이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고 3주 후에는 드디어 퇴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랑이의 회복과 함께 민서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태풍 속에서 내뱉은 희미한 소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찾은 서울의 전문 병원에서 의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서 양의 성대는 손상되지 않았어요. 청각 장애로 인해 스스로 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뿐입니다. 강한 감정적 충격이 일시적으로 그 장벽을 허물었던 것 같네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체계적인 언어 치료를 받는다면 제한적이지만 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민서와 아버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서울로 올라가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해랑이도 함께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랑이의 존재는 민서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해랑이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고 해랑이는 민서의 희미한 소리에도 즉각 반응해 주었습니다. 6개월 후 민서는 간단한 단어들을 발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랑, 사랑, 고마워와 같은 단어들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고 비록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수화와 메모를 주로 사용했지만 가끔 소리를 내는 순간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바다별 보호소는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고 견고하게 지어졌고 이름도 바다의 별 동물 치유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기견 보호소를 넘어 동물과 사람이 함께 치유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센터의 가장 특별한 프로그램은 민서가 직접 개발한 소리 없는 대화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동물과 교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해랑이는 이 프로그램의 중심이었고 아이들은 해랑이와 수화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프로그램의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제주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민서처럼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민서의 이야기는 많은 부모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울의 한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민서와 해랑이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수락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었습니다. 책 출간을 위해 서울에 올라간 날 민서는 치료사 선생님에게 특별한 목표를 말했습니다. 책 읽고 싶어요. 불완전한 발음이었지만
민서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직접 소리내어 읽고 싶었습니다. 치료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더 집중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책바다의 별, 침묵에서 피어난 희망은 그의 가을에 출간되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책의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은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해랑이는 민서의 옆에 앉아 마치 자랑스러워하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서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은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에는 언제나 해랑이가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도 진정한 소통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특별한 소녀와 그녀의 별처럼 빛나는 친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연 많은 집이었습니다.